19장입니다. 경멸과 미움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앞에서 비난은 받을지언정 미움은 받지 말라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경멸도 받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미움을 초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만 자기 부모를 죽인 것은 용서를 해도 자기 재산은 뺏어간 것은 용서를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탐욕에 멀어서 재산을 강탈하든지 혹은 부녀자를 강탈하는 경우, 우리가 12니온의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의 아들 섹스투스가 루크레티아를 겁탈했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재산과 부녀자들을 강탈하면 미움을 받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멸은 군주로서의 위신과 그런 자질이 모자랄 경우에 받는 거죠. 변덕스럽다든지 경박하든지. 여성적이라는 것은 안 좋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군주로서의 가질 성질은 아니죠. 여성적인 게. 그다음 소심하든지 우유부단한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경멸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래서 위험을 지녀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특히 신민과의 약속을 분복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경멸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명성은 안전을 가져온다. 앞에서 나온 그런 위험, 용기, 진지함, 강건함, 이런 것들은 명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게 군주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있다. 하나는 대내적 걱정, 신민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것으로 외세에 관한 것입니다. 대외적인 것은 좋은 군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군대를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믿을 만한 동맹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 줄에 보면 스파르타의 나비스가 그랬던 얘기 나옵니다. 저 앞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미움과 경멸을 피하고 인민이 만족하도록 한다면 군주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그 다음에 인민의 호감은 음모에 대한 안전책이다 했습니다. 음모자들은 항상 군주의 암살이 인민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믿고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암살을 하는 인민의 소행이 다른 사람의 인민들 대다수의 노염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하면 음모론자들은 이를 도모하는 것을 무척 주저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최선의 안전책은 인민의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 131쪽에 앞부분에 좀 설명이 되어 있었죠. 결론은 그겁니다. 주제는 인민의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로 벤티볼리오 가문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볼로나의 군주였던 안니발레 벤티볼리오 칸네스키의 가문의 음모에 의해 살해였다고 되어 있죠. 이 안티발레 벤티볼리오가 이때 이제 유일한 아들이 조반니였는데 이 가문이 신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문을 몰살한 칸네스키 가문이 모두 참살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인민이 적대적이고 미워한다면 묘사에 모든 사람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민의 미움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정치 질서는 모든 계급을 보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현명한 군주는 귀족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또 인민이 만족하도록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고등법원이라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중립적인 심판 기관으로 고등법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귀족이 이 야심을 갖고 있고 거만하기 때문에 이걸 왕이 직접 통제하게 되면 이제 미움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귀족을 견제하고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립적인 심판기관 고등법원을 설치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군주는 호의는 자신이 베풀고 처벌은 신하가 내리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움을 받는 일은 타인에게 넘기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신이 친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군주는 귀족을 존중해야 하지만 인민의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로마 황제들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조금 설명했지만 180년에서 238년 사이인가? 요 정도 사이의 황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삶과 죽음을 검토해보면 제가 제시한 견해와 상반된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만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는 그 황제들의 성품을 고려하고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자세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그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죠. 이 사람이 180년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 헬류긴 그 콤모두스 우리가 그 글래디에이터에 나왔던 황제죠. 이 사람이 즉위하죠. 이 해에. 근데 콤모두스가 1192년에 살해됩니다. 그리고 193년에 여기서 나오는 콤모두스가 언급됩니다. 그다음 마르쿠스도 언급이 되고, 그리고 페르티낙스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있고, 그 다음에 율리아누스가 6월 달까지 저기 하고, 그 다음에 septimius severus가 또 동년이죠. 193년에 즉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11년에 septimius severus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212년에 카라칼라가 게타를 죽이고, 2명 황제는 죽이고 유일한 황제로 등극하는데 이 사람이 217년에 살해됩니다. 그 다음에 마크리우스 황제가 217년에 그 패배하면서 218년에 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엘라가발루스 황제가 옹립됩니다. 218년에. 그 다음에 222년 세베루스 알렉산데르 황제가 즉위하고, 그 다음에 234년 막시미누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군인 황제이면서 트라키아 농부입니다. 목동이죠. 판노니아 중군이 이 사람을 군인을 황제로 옹립하게 되죠. 그 다음에 235년에 세베루스 알렉산드르가 사망하고 238년에 막시미누스가 살해됩니다. 이 사람 살해되고, 그 이후에 이제 50년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내전이 일어나고 암살이 자주 일어나고 26명의 황제가 50년 동안 즉위하게 됩니다. 자천타천의 황제. 여기까지가 대충 황제들의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니까? 134쪽에 군인들의 환심을 사도록 강요당한 로마 황제들. 우리가 이제 군주가 무릇 조심해야 될 것은 귀족들의 야심, 인민의 무례함만 염두에 두면 되겠지만 로마 시대 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직면했다는 거죠. 군인들의
잔인함과 탐욕입니다. 군인이 그 멀리 출전을 해서 오랫동안 주둔하게 되죠. 전쟁 상태가 계속 지속됨으로써 인민은 평화롭고 온건한 군주를 원하고 군인은 호전적이고 오만하고 잔인하고 탐욕적인 군주를 원합니다. 그래 자기네들 지분이라 자기들 몫이 커지니까 동시에 이 둘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군인들을 만족시키는 행태로 나아갔다는 얘기죠. 둘 다 만족시키면 성공인 것이고 제일 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 미움이라고 그랬는데 인민의 미움은 인민이 다수기 때문에 미움은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아까 얘기했죠. 이 군인들을 고려해야 됐을 경우에 강력한 집단입니다. 군인이죠. 이것의 미움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두 개가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인민의 미움보다는 먼저 군인의 미움을 피하기를 노력했던 거죠. 근데 이게 성공하면 그나마 정권이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살해당하는지 하겠죠. 마르쿠스와 페르티낙스입니다. 자, 거기 보면 앞서 말했던 이유들로 마르쿠스, 페르티낙스, 알렉산드르 아까 순서가 좀 있었죠. 마르쿠스는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였고 페르티낙스는 그 코모두스 다음에 바로 있었던 황제였고요. 그 다음 알렉산드르는 좀 순했습니다. 그 14살 때 황제가 됐던가요. 그래서 엄마의 품에서 좀 유약한 황제였는데 알렉산드르 봤을 겁니다. 좀 뒤에 좀 나왔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절제하며 살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잔혹함을 피했으며 모두 인도적이고 인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세월을 마쳤다. 마르쿠스를 제외하고는. 마르쿠스는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로서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존경을 받았다는 뜻이죠. 페르티낙스는 아까 그 마르쿠스 이후에 초기의 황제였죠. 군인의 뜻 반대로 이 황제가 됐는데 절제를 싫어하니까 군인들이 싫어했겠죠.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고 연로에서 또 경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케이스. 그 다음에 보면 다음 페이지 136쪽이죠. 군주는 선행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집단이 부패에 있으면 선행을 베풀다가는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비를 좀 맞춰줘야 된다. 선행은 해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살해당한 훌륭한 황제 알렉산데르입니다. 이 사람 세베루스 알렉산데르인데 세베루스 알렉산더르인데 222년에서 235년 사이에 즉위를 했었죠. 너무 선량했다는 거죠. 재판 없이는 한 사람도 재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14년 동안 요약해서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인 인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경매를 받게 되었고 군대는 모반을 일으켜서 결국 피살되었습니다. 그다음 존경을 받았던 잔인한 세베루스입니다. septimius 세베루스죠.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그 다음 유아 사자로서의 세베루스에서 나오는데 193년에서 211년까지 제 기간입니다. 인민들을 탄압했지만 다양한 능량에 의해서 군대를 그에게 우호적으로 유지했다는 거죠. 굉장히 탁월한 인물로 비쳤는데 인민들은 어떻든 놀라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고 군인들은 그를 존경했다는 거죠. 이 그 두 그룹으로 나눈 게 앞에서 나왔던 그 황제들 중에서 두 그룹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절제하거나 정의롭거나 인도적이고 인자한 황제로서는 마르쿠스, 페르디탁스, 알렉산더입니다. 앞에서 나왔죠. 이 중에서 성공한 것은 뭡니까? 마르쿠스만 성공했다는 거죠. 존경받았고요. 그 다음에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황제들은 코모두스, 마르쿠스 다음에, 그 다음에 세베루스, 안토니우스, 카라칼라, 막시미누스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성공한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것은 세베루스라는 거죠. 역량으로 인해서 탁월한 인물로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우와 사자로서의 세베루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septemius 세베루스 193년에부터 211년까지 저희 기간이었는데 여우와 사자의 기질을 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매섭고 교활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앞에서 이제 친위대에게는 페르디탁스의 복을 복수하고자 그랬고 그 경쟁자인 이제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아시아 쪽에서는 페스케니우스 니게르, 그 다음에 서부 쪽에서는 알비누스입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크입니다. 분할 점령이죠. 분할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니게르만을 먼저 공격하고 니게르를 공격한 거죠. 알비누스는 속이죠. 뭐 니하고 정권을 권력을 공유하겠다는 걸 속이고 그걸 한 사람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또 한 사람을 처리하는 형태로 상당히 교활한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138쪽의 밑에서 7번째 줄을 보면 세베루스의 행위를 면밀히 검토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매우 사나운 사자이자 매우 교활한 여우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군대의 미움을 받지 않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위세가 인민이 그의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에게 품겨되었을지도 모르는 미움으로부터 그를 보호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살해당한 잔인한 안토니우스 카라칼라입니다. 카라칼라는 백인 대장에게 살해당하죠. 안토니우스는 탁월한 성품으로 인민들로부터 크나큰 칭송을 받았고 군인들로부터 호감을 가졌지만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저질러서 수많은 개인들을 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다란 미움을 받았다. 측근들조차도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백인 대장에게 살해됐다는 거죠. 안토니우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암살에 대한 경계입니다. 여기 원한에 사무친 적의 단한 결심에 의해서 저지러진 그러한 암살은 군주라고 하더라도 방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를 모시는 측근이나 궁정 신하들은 심각하게 해치거나 모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안토니우스는 백인 대장을 행제를 죽였는데 그 백인 대장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백인 대장에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멸의 대상이 된 콤모두스입니다. 마르쿠스의 아들이었죠. 유일하게 헬족에게 황제 자리를 계승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콤모두스한테 천성적으로 잔인하고 야수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글래디에이터에 나오지만 좀 치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움과 경멸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그런 유전자들을 많이 받을 건데 어떻게 그거의 아버지와 자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시원찮더라고요. 어머니가요? 그리고 이게 그 아버지가 거의 전쟁터에 있었어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황제들은 보면 아들을 전쟁에 데리고 다니는 황제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교육고도 갔는데 거기서도 자기의 힘이나 이런 걸 발휘를 못하니까 결국은 국어로 다시 돌려보내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그게 보니까 좀 부모님도 단장하지 못하고 또 이제 그 품성도 그 남편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느 철학자, 머리 똑똑한 철학자한테 덩컨인가 누군가 여자가 가가지고 예쁜 여자가 가서 그래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당신은 결혼하면은 당신과 닮은 아, 머리를 닮은 파스칼 아니었고, 닮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생각이 이름 생각이 안 나노. 그 거꾸로 닮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 애모를 닮고 당신 머리를 닮으면 이처럼 이 사람 아들도 그 아버지를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물려받았겠죠. 그래도 시대가 그래서 그렇게 난폭하고 황제니까 마음대로 하고 그런 시대 정신 때문에 그럴까. 그 말씀은 공감하는 게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아버지는 체격이 굉장히 크고 어머니는 체격이 좀 작고 아버지 쪽에는 머리가 좀 좋고 공부를 했는데 어머니는 옛날에 무학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집 식구들이 자기 형이 아마 여기 모 대학에서 총장을 했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근데 다 식구들이 체격이 크고 아버지 머리를 닮은 거예요. 근데 형제 중에서 조금 안 좋은 애는 엄마 쪽 닮아서 작으면서 공부를 안 하더래요. 이게 유전자가 몰려가는가 봐요. 좋은 쪽이 잘 되는 애들은 좋은 쪽으로 또 안 되는 쪽은 또 이렇게 가기는 가나 봐요. 그래도 그 모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예 그때 노예를 검토사가 사용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본인이 그 자기가 검토사가 되어서 이제 네. 그 인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어깨 쇼도 따라서 하고, 검토쇼 네. 쇼도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일종의 쇼였던 거죠. 그렇죠. 자기가 그 진짜 검토사를 못 이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방한테는 뭐 옳지 않은 무기를 준다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풍부되면 경멸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잔인하고 야만하면서도 겁도 많으면서 비겁한 그런 인물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참 유전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야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니까 그러니까요.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을까? 근데 그 아버지도 잘못했어요. 다른 왕들은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을 갖다 선택하도록 그렇게 쭉 하다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만 자기 핏줄이 집착했죠. 자기 핏줄한테 그걸 왕위를 넘기려고 집착한 거죠. 차라리 괜찮은 사람을 왕자로 때렸었는데. 양자를 들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시대가 그래 양자 시대였는데.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애착이 많이 강했던 거죠. 그 다음에 조롱을 받은 막시미누스입니다. 막시미누스는 최초의 군인 황제였다고 그랬죠. 트라키아의 목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판노이아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황제를 추대했는데 이게 로마로 빨리 와서 제위 올랐으면 되는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중간에 그 지방 장관들이 너무 탐욕적으로 오는 바람에 오히려 더 미움을 받고 그다음에 출신 성분 때문에 더 경멸까지 받았겠죠. 목동이었지만 목동 이후에 자기가 군인이 돼서 군인으로서 능력은 출중했죠. 네, 그래서 자리에 올라서 자리에 올라서. 결국은 이제 그 황제로 군인에 의해서 추대됐는데 그러니까 그 조금 못하면 뭐 인민들은 저 출신 성분에 의해서 이제 그렇지. 뭐 근래 군인들을 만족시키는 일에 관해서 근래 이 당시에 이제 이 마키아벨리가 책을 썼던 시기하고 로마 시대가 좀 다르다는 거죠. 로마 제국 때는 군인들이 오래 주둔하기 때문에 군인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고. 투르크와 이집트 술탄을 제외하고는 인민이 군대보다 강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술탄과 교황은 신생군주도 세습군주도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술탄 국가는 많은 점에서 그 밖에 다른 군주국가 다릅니다. 그 국가는 교황 제도와 유사하며 됐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 선출된 자가 군주의 지위를 계승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르다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들은 모방하려고 하는 신생공주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미움과 경멸을 받은 황제는 몰락했고 두 그룹에서 아까 절제와 선행을 하는 그룹, 그 다음에 잔인, 무도, 탐욕스러운 그 그룹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마르쿠스만 절제, 선행 그룹에서는 마르쿠스만 성공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페르티낙스와 알렉산더는 신생군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마르쿠스는 세석군주로 볼 수 있는 거고, 세베루스가 잔인, 무도, 탐욕 그룹에서는 역량이 출중했기 때문에 성공했고요. 콤모두스는 역량이 부족하고 안토니우스와 막시미누스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제 19장의 얘기입니다.